자, 대기 중에 수증기 형태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수증기는 원래 사실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물 분자 하나하나 이렇게 떠 있는 건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 분자가 너무 작으니까. 근데 뭐 구름이 떠다니고 뭐 이러잖아. 구름은 사실 수증기가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물방울이나 아니면 빙정이나 이런 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증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뭐 김 나고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김이 이렇게 나고 뭐 이러잖아. 그런 건 잠깐 물방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지.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여기 떠 있는데, 근데 그 수증기 양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뭐 비가 온 후라던가 뭐 이러면은 수증기 양이 많아지고, 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 이러면 이제 수증기 양이 감소하고 이러지.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 캔을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 놓으면 표면에 물방울이 막 맺히잖아요. 이거는 안에 있는 물이 뚫고 나온 게 아니야. 안에 있는 물이 뚫고 나온 게 아니고 표면이 차갑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고 그 애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요럴 때는 응결한다라고 하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 응결한다고 합니다. 차가운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던가 아니면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던가 뭐 이런 거는 안개가 생긴다 이런 거 응결하는 거고, 증발은 이제 이게 표면이라는 말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증발이 일어날 때는 물의 표면에 있는 애들 가운데 좀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표면에서. 근데 끓음은 가열을 해서 내부에서부터 기화가 일어나는 건 끓음이고,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사실 물 표면에서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증발이고요. 빨래가 마르는 거, 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이제 포화 상태는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처음에 이제 물을 떠놓고 조금 안 됐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면 잘 봐봐. 이 화살표가 날아가는 화살표가 4개예요. 4개. 4개죠? 근데 여기 수증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응결되는 2개입니다. 2개. 이거는 이제 이 공기가 아직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증발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수위가 이게 줄어들 겁니다. 이게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어디 딴 데를 못 도망가게 이렇게 놔두면 점점 수증기 양이 많아지고, 그럼 이 수증기 중에 다시 돌아오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돌아오는 애가 3개, 응결하는 애가 3개, 증발하는 애가 3개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이때 공기를 포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최대한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거,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를 최대한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한다. 그럼 이때는 포화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수위의 변화가 없어요. 요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불포화 상태일 때는 증발이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점차 이제 이 상태에서는 공기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무튼 불포하고 포화인데, 과포화라는 거는 더 포함되는 거야. 더 최대보다 더. 근데 그거는 안정한 상태는 아니에요. 좀 일시적인 상태예요.
과포화 됐다 하더라도 좀 지나면은 이제 응결해 가지고 포화 상태로 되기 때문에, 과포화는 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곧 응결이 됩니다. 좀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는. 자, 그래서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포화 수증기량. 포화됐을 때 수증기량이죠. 포화됐을 때 수증기량. 이 포화 수증기량이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이 기체 애들이 더 빠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물로 다시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여기 있는 애들 가운데 좀 그 운동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다시 응결을 많이 해요. 응결을.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를 합니다. 일단은 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거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낸 게 얘입니다. 얘. 온도가 높아지면은 요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거든요. 요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10도씨면 이 단위를 보시면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7.6g 있어요. 지금 한 몇 도씨 정도? 지금 한 10도씨 조금 넘나? 하여튼 지금 요 실내 온도는 한 20도씨 많아야? 뭐 그러면 한 20도씨면은 여기 공기 1kg 안에 14.7g의 수증기가 있습니다. 포화되면 물론 지금은 포화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더 많다, 20도씨인데 수증기가 더 많다, 그러면은 이만큼은 물방울로 됩니다. 과포화 상태면은 요만큼 물방울로 돼요. 이게 뭐 물방울이 막 맺혀야 돼요. 이렇게 막 샤워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뿌옇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막 그때는 이제 물을 막 틀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포화가 되고 그 공기 중에서 막 물방울이 막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뭐 요거는 뭐 다른 나라에 간다라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그래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잘 아셔야 되고, 여기 요 그래프 상에, 선상에 있는 애들은 포화 상태를 의미해요. 포화 상태. 근데 어느 날 30도씨인데 A 정도면, 그러니까 14.7만 있으면 여기가 포화고 요거는 불포화입니다. 이 밑에 부분은 다 불포화예요. 여기 점이 뭐 이런 데 찍혀 있어요. 뭐 이런 데 찍혀 있으면. 근데 여기에 찍혀 있으면 과포화입니다. 과포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공기가 있다. 30도씨에서 14.7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있다. 이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온도를 낮추거나,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포화가 되고요. 아니면 뭐 분무기 같은 걸로 물을 막 뿌려가지고 물을 더 공급을 하거나, 그건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포화 상태 공기 A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온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온도를 낮추거나, 이 곡선에 닿아야 되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동시에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간단하게 온도만 낮추거나, 아니면 온도는 일정한데 수증기를 더 많이 공급하거나, 이해하시겠죠?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실 뭐 대각선을 가도 괜찮은, 상관없는 건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온도 낮추거나 수증기 양을 공급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점이라는 것은, 이슬점은 만약에 공기가 이제 냉각이 돼요. 냉각. 뭐 밤이 됐어. 그래서 공기가 점점 온도가 떨어지다가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원래 제일 춥거든요. 새벽이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더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0도씨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최대로 7.6g까지만 수증기로 있고 나머지는 수증기로 없어요. 그러니까 14.7 중에 7.6만 수증기로 있고 7.6만 수증기로 있고 7.1g이 그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응결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뺀값. 그게 응결량이고,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가 됐을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이슬점. 이슬이 생기는 온도, 이슬점.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느 온도에 이르르면 포화 상태가 되는데, 그때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이슬점은 기온과 관계없이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기온이 35도씨인데 현재 수증기량이 14.7이에요. 뭐 A2- 공기가 있어. 이거는 이제 온도는 높은데 이렇게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가 20도씨로 A나 A2-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온도는 상관없어요. 단지 만약에 이게 더 수증기량이 더 많다. 그러면은 이슬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27도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제 현재 수증기량이 낮아. 그럼 이슬점이 낮은 거예요. 이슬점이 낮은 거죠. 옆으로 가시다가 포화 수증기랑 곡선을 만날 때의 온도, 그때 온도를 봐야지 이슬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거.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은 거예요. 문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자, 이슬점을 측정하는 실험. 자, 비커에 실온의 물을 조금 넣고 얼음물을 조금씩 붓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지는데 그 온도가 여기 내려가다가 요 표면의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온도계를 보고 있다가 여기에 물방울이 맺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가 이슬점이 되는 그때 온도를 읽으시면 됩니다. 바깥쪽 표면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물속의 온도가 이슬점이 됩니다. 그때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맺히는 거거든. 그렇게 이슬점을 측정하면 된다. 자, 상대속도 조금만 있다 하고 관련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고요. 일단 여기 볼까요? 87쪽? 87쪽에 봐주시면 좀 연습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제 새로운 용어나 아니면 개념이 몇 개 튀어나오니까. 자, A점이 있다. A점은 20도씨인데 지금 수증기량이 공기 1kg당 10.6g 있는 그런 공기다, 이런 소리지. A점. 근데 얘는 포화 상태가 되려면 요렇게 올리면 돼요. 근데 이거 수증기량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1g의 수증기를 더 이렇게 투입을 하면 됩니다. 물을 막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1kg당. 아니면 온도를 15도씨로 낮추면 포화 수증기량이 포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여 가지고 포화 수증기량은 14.7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옆으로 쭉 가셔가지고 10.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14.7이고 현재 수증기량은 10.6이 되는 겁니다. 알 것 같죠? 상대 속도는 아직 안 했고, 이슬점 구할 때 A 공기의 이슬점이 얼마냐? 쭉 가다가 포화됐을 때의
온도로 읽는 겁니다. 이슬점은 15도씨가 이슬점이다. 그 응결량을 구하려면 만약에 15도씨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건데 5도씨가 되면은 이제 이대로 가면은 과포하고 10.6이 있는데 최대로 5.4까지만 수증기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5.2는 응결이 되는 거예요. 응결량. 근데 이 응결량이라는 게 공기 1kg당 5.2g이 응결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기가 1kg이면 5.2g 쓰면 되는데 공기가 더 많아. 뭐 한 2kg의 공기가 있어. 그러면 10.4g이 응결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조금 어렵게 나오면 공기가 1kg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5.4g, 5.2g은 1kg당 5.2g이 응결되는 거예요. 예. 자, 구름 생성 아직 안 했고, 1번부터, 네. 상대 습도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5번까지만 1번부터 5번까지만 요때는 이제 불포화 상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점차 시간 지나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포화 상태가 된 거고, 증발이 일어나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불포화 포화 상태.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다. 나일 때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증발되고 응결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유식하게 이제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동적 평형 상태이고, 이 실험을 통해 일정량의 부피 공기 속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죠? 한계가 없으면 다 증발됐겠지. 자, 가에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한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가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열하면 여기가 좀 투명해질 수 있어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애를 찬물에 담그면 여기 응결할 거야. 이렇게. 예. 온도가 낮아지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니까 가일 때 증발이 일어나는 거고, 가일 때 플라스크 속에 수증기량 증가하는 거고, 나일 때 뿌옇게 흐려지는 거고, 플라스크 속에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수증기량 감소하는 거 맞고요. 왜냐면 이제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되는 거니까. 같은 질량의 공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많은 거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죠. 기온이 높을수록. 5번. 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증가한다. 이 곡선이 그런 거고, 20도씨에서 포화 공기는 1kg 안에 14.7g까지 수증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프를 잘 읽으시면 되고요. 10도씨에서 포화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 불포화 상태가 된다.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 공기를 온도를 높여 이렇게, 그럼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불포화 상태가 되는 게 맞지. 그래서 5번 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이슬점 측정하는 실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도씨가 될 때 컵 표면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20도씨가 될 때 뿌옇게 흐려졌다. 그 20도씨가 이슬점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어떤 공기가 있었는데, 이 공기죠. 온도가 낮아지다가 20도씨에서 이슬점이 되었다. 근데 2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보면 얼마냐면 14.7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공기가 현재 수증기량이 14.7인 거예요.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 14.7인 거예요. 30도씨일 때도. 이해가? 30도씨일 때 현재 기온이 30도씨라면 30도씨인 거지. 14.7 있는 건데 그런 애를 10도씨까지 낮춘대. 이렇게 10도씨까지 쭉 낮추는 거야. 이렇게. 그럼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7.6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14.7인데 10도씨에서는 7.6만 수증기로 있고 나머지 7.1g은 응결이 되는 거예요. 응결량이죠. 그럼 14.7, 7.6, 7.1 미안, 7.1. 3번 답입니다. 3번. 알 것 같지요? 네. 그래프를 좀 잘 떠올리고 하시는 게 좋고. 자, 응결이 일어난 원리가 나머지와 다른 거. 새벽이라는 말은 온도가 낮아진 걸 의미합니다. 새벽에. 예. 새벽이 제일 추워요, 원래. 예. 태양이 지고 난 시간이 제일 길게 지났을 때. 그래서 요거 응결되는 거 온도 낮아져서 그렇지. 둘 다 온도가 낮아져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목욕탕 안에 공기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거는 수증기를 공급을 해서 그래요. 수증기 공급해서. 목욕탕에 물 틀어놓고 이러면 수증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 냉장고에서 꺼내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을 맺힌다. 이 캔이 차갑잖아요. 온도를 낮춘 겁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을 때 안경알이 차갑거든요. 안경알이 차가워. 그래서 안경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3번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온도를 낮춘 거예요. 3번은 수증기 양이 많아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조금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습도인데, 습도는 이제 습한 정도예요. 습한 정도. 습도는 습한 정도인데,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뭐, 절대 습도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있을 거예요. 현재 뭐 10도씨면 10도씨, 뭐 20도씨면 20도씨. 근데 그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곡선상에서 만약에 요 A- 요 지점에 있다.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고 지금 실제 수증기량도 14.7이 되는 거거든요. 곱하기 100 하면은 여기는 이제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겁니다. 요런 데는. 근데 요런 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30이면 얼마지? 이걸로 보자. 예. 만약에 뭐 A 이런 공기가 있다. 30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최대 27.1까지 있는 겁니다. A 공기는. 근데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14.7이잖아요. 그쵸?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됩니다. 뭐 절반 좀 안 되니까 뭐 한 40 몇 퍼센트 되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상대 습도야. 상대 습도.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게 상대 습도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는 이 상태라고 치자.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온도만.
그러면은 현재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습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집니다. 왜냐면 이제 분모분의 분자에서 분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이거분의 이거인데 이거분의 요거로 분모가 커졌잖아. 분모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잖아요. 습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습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분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상대 습도는 커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아예 이슬점이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일정하고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를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온은 일정한데 실제 수증기량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상대 습도 높아지는 거고,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한데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는 거지. 겨울철에 난방을 하잖아요. 겨울철에 문 닫아놓고 난방을 하면은 지금 이게 틀었을 때 건조해져요. 입술이 지금 좀 마르고 좀 건조한 걸 진짜로 느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면서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은 습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가습기를 안 틀어도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면 습도가 증가합니다. 물론 이제 따뜻하면서 습도를 높이려면 가습기를 틀면 되는 건데,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일단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습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경우 난로를 켜. 그럼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습도가 낮아져요. 건조해져. 그래서 난방을 하고 있으면 건조합니다. 근데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 방 안의 온도가 일정할 때 가습기를 켜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추거나 이러면은 습도가 높아집니다. 이거 같지요? 그렇죠? 자, 맑은 날이라는 말이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비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따로 공급을 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이나 상대 습도나 이슬점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잘 봐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5시 정도가 이제 새벽에 해 뜨기 바로 직전에 기온이 제일 낮아. 그럼 해가 뜨고 나서 공기가 가열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물론 12시 때가 제일 해가 중천에 떠 있긴 한데 땅바닥에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온이 제일 높을 때는 한 오후 2-3시경이에요. 2-3시경. 기온이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저녁 때가 되면서 이제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런 변화를 이루는 게 기온의 그래프이고, 기온 그래프이고, 맑은 날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슬점은 이게 거의 일정한 거예요. 이게 우퉁불퉁한 것 같지만 요런 애들보다는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슬점은 왜 그러냐면, 봐봐요.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면은 뭐 요런 공기가 저녁 때가 이제 점심 때가 되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온도가 다시 내려가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실제 수증기량만 변화가 없다면 이슬점은 어떤 거야? 이슬점은 같은 거예요. 그 이슬점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도인데,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요.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 요거는 일정한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습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상대 습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이제 이슬점 가까이 되면 상대 습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다 진짜 100%가 되면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표면에. 이거 뭐가 뭔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를 하는 거고,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고, 기온이 일정할 때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현재 수증기량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거죠.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니까. 이것도 좀 이거를 본 다음에 할게요. 상대 습도 87쪽에 봐주시고, 자, 상대 습도 구할 때 어떤 A 공기가 있다. 20도씨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14.7입니다. 14.7. 근데 현재 수증기량은 10.6이에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상대 습도가 됩니다. 알 것 같죠, 그쵸?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자, 6번부터 6, 7, 8 해볼게요. 6, 7, 8. 6, 7, 8 해보겠습니다. 91쪽. 네, 6, 7, 8. 자, 이게 옳지 않은 거, A는 현재 수증기량이 옆으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7.6이고 A와 B는 포화 수증기량 같다. 같은데 왜 같으냐면 온도가 같기 때문에 A, B 둘 다 포화 수증기량 14.7로 같은 겁니다. B는 이슬점이 5도씨다. 쭉 따라가다 보면은 포화 상태가 되는 게 5도씨이기 때문에 맞고요. C는 포화 상태가 맞고요. D는 B보다 상대 습도가 낮다. D는 B랑 비교했을 때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이 B가 더 많죠. 그럼 B가 더 건조한 거예요. B가 더 상대 습도가 낮은 거예요. B가. D가 습도가 높은 겁니다. D가. 5번.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P 상태의 공기를 온도가 P-로 낮아지면은 공기 중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는 거고 실제 수증기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한 게 맞고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높아진 겁니다. 분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4번. 자, 이건 이제 맑은 날 하루 동안의 변화인데 어느 날이라고 했는데 이게 맑은 날입니다. 이게 이슬점 변화가 이게 심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심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날 흐리고 비가 내린 건 아니에요. 비 내리면 이슬점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습도가 높아지고 뭐 이러니까.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고, 상대 습도는 낮보다 밤에 높다. 밤에 높습니다. 밤에. 왜냐면 온도가 낮아서요. 상대 습도는 밤에 높은 게 맞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구름 생성 원리. 자, 구름이 어떻게 생기냐. 사실 다 이 그래프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기온에 따른 습도가 아니지, 수증기량. 그래서 어떤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A 공기가. 근데 이게 일단 가장 기본 조건이 뭐냐면, 구름이 생성되려면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가 어떤 이유에서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기압이 낮기 때문에 얘가 팽창을 합니다. 팽창.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럼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 그럼 여기 커져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부피가 커지는 방법이 가열해 가지고 커지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압력이, 외부 압력이 작아져 가지고 팽창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이거는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그게 단열이야. 단열. 열이 차단된 거지. 단열된 상태에서 팽창하는 현상이 단열 팽창인데, 중요한 게 이게 팽창을 할 때, 팽창을 하면은 에너지를 사실은 쓰는 거예요. 단열 팽창은 그 에너지를 쓴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자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팽창할 때 에너지를 써서 그래. 일을 해서 그래. 온도가 낮아져.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단열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상승, 단열 팽창으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기온 하강. 두 번째 기온 하강. 근데 기온이 하강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슬점에 도달해요. 이 공기가 기온이 낮아지다가 이슬점 도달. 이슬점에 도달하면은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수증기 응결. 그 수증기 응결한 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좀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있지는 않고, 어떤 높이 이상이 되면은 이제 거기 위로 구름이 뭉게뭉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높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기덩어리 상승, 두 번째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세 번째 이슬점 도달 응결 시작, 네 번째 구름 생성. 이 순서로 되는 겁니다. 알 것 같지요? 그래서 가장 기본 조건은 상승을 먼저 해야 돼. 상승.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하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압축이 돼요. 압축. 단열 압축. 단열 압축하면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수증기가 만약에 있던 물방울도 수증기로 돼버려요.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공기덩어리가 하강하면은 맑은 날이야. 맑은 날. 구름이 없어요. 상승할 때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 생성. 흐린 날. 근데 이게 올라가면은 이 밑바닥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기압이야. 저기압일 때 구름 생성되는 거예요. 구름 생성. 날씨 흐린 거예요. 공기덩어리가 하강하면은 여기 공기가 많아지는 건데, 이런 거는 고기압이야. 고기압. 그래서 오늘 날씨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러면 날씨 맑은 거예요. 근데 날씨는 맑은데 추울 수는 있어요. 겨울철에는. 근데 아무튼 날씨는 맑은 겁니다. 고기압이면은 날씨 맑은 거고, 저기압이면 상승기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흐린 겁니다. 흐린 거. 나 오늘 저기압이야 건들지 마. 이런 거는 날씨가 좀 흐리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려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될 때, 그게 이제 여기 좀 이게 부등 가열되는 건데, 부등 가열.
뭐냐면 이제 뭐 옆에는 숲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넓은 이제 뭐 개활지라고 하는데 하여튼 넓은 그냥 땅덩어리야. 그럼 가열하면 숲은 온도가 차가운데 여기는 온도가 높아져요. 주변보다. 그럼 갑자기 이게 상승을 하면서 소나기가 이제 구름 생기면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하여튼 지표면에 강하게 이제 가열될 때,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한 군데로 모여들 때, 요때는 사실은 저기압이면 모여드는 거야. 저기압. 여기가 저기압이면 이렇게 모여들어서 상승을 합니다.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산 타고 올라갈 때 구름 잘 생겨요. 그래서 뭐 노래 있죠.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되게 옛날 노래인데, 예, 김창완 씨 노래 같은. 그 구름이 산에 많이 걸려요. 진짜로. 왜냐면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구름이 생겨서 가다가 걸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구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 높은 산에 이제 구름이 자꾸 생기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그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구름이 생긴다. 구름이 생기려면은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구름의 모양이 크게는 이제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군형 구름은 이제 이게 쌓인다라는 거, 쌓인다. 이렇게 뭉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이런 게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이 원래 비가 되게 좀 센 비가 내리죠. 층운형 구름은 이게 이게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옆으로 넓게 퍼져 있으면 층운형 구름. 공기 덩어리가 강하게 상승하여 위로 솟은 모양인 저군형 구름. 공기 덩어리가 약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층운형 구름. 구름하고 안개의 차이, 사실 높이 차이예요. 높이 차이. 안개는 그 지표 부근에서 응결한 거야. 물론 이제 날씨 추울 때 뭐 그럴 때 그렇게 생기는 건데, 안개는 지표 부근에서 생기는 거고, 구름은 높은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속에 있는 게 구름 속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구름이 그렇게 막 푹신푹신하고 막 뭐 이런 밟고 다니고 이럴 수는 없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부피는 팽창하는데, 이거 좀 유식하게 단열 팽창한다. 그냥 팽창 쓰면 되겠다며. 부피는 팽창하고 기온은 낮아집니다. 그걸 이제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고, 팽창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기온이 하강하고 이슬점이 도달하다가 보면 수증기가 응결해요. 응결. 구름이 생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기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저군형 구름, 약하게 상승할 때는 천천히 올라가는 건데 층운형 구름. 자, 강수. 구름이 생기고 나서 이게 우리가 뭐 가뭄을 해갈해야 된다 뭐 이러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구름 생성이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막 너무 건조해. 뭐 밑바닥이 막 말랐어. 그럼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냥 구름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강수 현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튼 강수라고 하는 거는 구름에서 비나 눈 등이 지표로 떨어지는 것을 강수라고 합니다. 강수. 근데 이제 비만 생각하면 강우라고 하면 강우. 비만 떨어지면 뭐 강우량 뭐 이렇게 하고, 눈만 떨어지면 강설량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 합쳐가지고는 강수가 되는 겁니다. 합쳐서. 자, 저위도 지방이나
하여튼 온도가 높은데, 저희도 온도 높은 데죠. 중위도부터 하자. 중위도는 이제 우리나라. 중위도 우리나라. 온대, 그러나 아니면 고위도 지방. 그럼 구름이, 봐봐요. 이제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영하가 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영하의 날씨면 물방울로 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빙정으로 떠 있어요. 빙정으로 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떠가는 구름은 웬만하면 빙정으로 떠 있는 거예요. 네, 그 빙정이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하거든요. 관행강 물방울. 0도씨 아래에 있을 때도 물방울이 있어요. 안 얼고. 그거는 이제 물이 결정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정 구조를 못 이루고 있으면은 관행강 물방울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수증기 공급을 받아서 빙정이 점점점 커져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져. 그러면 무거워지면 떨어져, 이렇게. 근데 떨어지다가, 근데 지표 근처가 영상이야, 날씨가. 그럼 떨어지다가 녹아서 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 빙정이 녹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찬비가 내려요. 비 맞으면은 차가워요. 찬비가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얘가 겨울철이야. 그래서 여기도 영하야. 그래서 그냥 녹지 않고 떨어지면 눈이 되고,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되는데 이게 찬비가 됩니다. 찬비. 차가워요. 이게 이제 중위도 지방에서 요렇게 내린다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빙정설이라고 해요. 근데 저위도 지방은 뭐 적도나 뭐 이런데 저위도 지방,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는 높이 올라가도 여기가 영하가 아닙니다. 영상입니다. 영상. 이 위로 올라가야지 영하인데, 그러면 물방울로 존재해. 물방울이라는 게 사실 표면 장력이 있어가지고 작은 물방울이랑 자꾸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병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합. 물방울이 서로 합쳐져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떨어지는데 그걸 병합설이라고 해요. 병합설. 근데 이 비는 좀 이제 더운 비입니다. 이게 더운 비가 내려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갑자기 비 내릴 때 좀 찝찝해. 더운 비야. 우리나라는 비 맞으면 시원해. 찬비, 얼음이 녹은 겁니다. 그래서 구름 입자는 되게 좀 조그맣고 빗방울이 되려면은 거의 이게 지름으로는 100배잖아요. 근데 부피로 따지자면 세제곱비이기 때문에 이 구름 알갱이가 한 100만 개가 모이면은 빗방울 하나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약 100만 개의 입자가 모이면은 빗방울이 돼서 떨어질 수 있다. 자, 구름 발생 실험. 이거 학원에 이런 거 있긴 한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뭐 이렇게 YG만 이런 데 다녀봤어요, 혹시? 예전에? 근데 그런 데 가면 이런 실험도 하는데. 학교에서는 하죠. 그러니까 이게 2학년 때 이런 거 하지 않나? 1학년 때? 여기에 이제 이거는 펌프질을 하면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를 넣게 돼 있어요. 펌프질 하면 공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점점점 여기에 압축이 되는 거야. 압축. 요거는 넣는 거는 단열 압축하는 거야. 단열 압축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높아집니다. 단열 압축하면. 그러면 여기 만약에 수증기 같은 게 물방울이 있었다 하더라도 없어져요. 맑아져요. 내부가 맑다. 온도 상승한다. 이거는 구름 생성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압축하는 거는 언제 구름이 생성되면 열 때, 열면은 여기 있던 공기가 뻥 하면서 팽창을 하는 거예요. 팽창. 이거를 여는 순간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은 단열 팽창하면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 안에 진짜 뿌옇게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이 안에 구름이 생성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으면 향연기를 넣어. 향연기가 이렇게 먼지 같은 건데, 먼지 같은 게 떠 있으면은 응결핵이라고 해서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표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생겨. 구름이 더 잘 생겨요. 더 많이 생깁니다. 향연기를 넣으면. 자, 향연기는 수증기 응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걸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응결핵 역할을 한다. 탐구 문제 한번 1번, 2번 풀어봐 주시고요. 펌프 누르는 거는 공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압축이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열 때가 단열 팽창, 열 때 이렇게 공기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는데 응결이 돼서 그렇고, 자, 향연기를 넣으면 응결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열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팽창하듯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을 하여 점차 기온이 낮아짐으로 있을 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이 된다. 자, 됐고요. 그래서 91쪽에 9번부터 14번까지 풀어봅시다. 그래서 9번에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팽창하는 거, 압축하는 게 아닙니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부 압력이 더 크니까 이게 팽창을 하는 겁니다. 팽창. 틀렸고, 상승하는 동안 공기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A 높이에서 지금 응결이 시작된 게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일단 해야겠네요. 이 공기는 B 높이에서 처음 포화 상태가 된다. 아니지. A 높이에서 포화 상태 된 거고,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동안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는 거죠.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하는 거, 압축.
단열 압축 맞아, 누르는 거는. 그 다음에 가는 온도 높아지고요. 나에서 열었을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뿌옇게 흐려지고, 나는 구름이 생성될 때의 변화와 같다. 맞죠? 그러니까 구름이랑 뭐 이슬이나 안개랑 차이점은, 구름은 상승하다 보면은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일부러 온도를 낮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표 근처에서 이슬이나 안개 이런 거는 온도가 진짜 낮아져 가지고 맺히는 거고, 요거는 상승하다가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페트병 안에 안개를 향 연기를 넣으면 뿌옇게 흐리는 현상이 더 잘 나타나는 거지.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아닌 경우 한 군데로 모이면은 올라갑니다.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빠져나가면은 아닙니다. 빠져나간다는 거는 이제 하강기로 생긴 거고요. 이러면 둘 중에 이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죠. 예, 강하게 가열하면 주변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이제 상승기류가 생기죠. 예. 자, 이건 저군형, 이건 측운형입니다. 가는 저군형, 나는 측운형 구름이고, 가는 공기 상승이 강할 때 발생하는 게 맞고요. 나는 공기가 하강할 때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약하게 상승. 3번. 어찌됐건 구름이 생긴 거는 상승한 거예요. 자, 요 밑에 다 물방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합설입니다. 병합설. 저위도 지방. 하강기류가 강하게 발생한다. 뭐 그런 거 아니고, 자, 크기가 작은 물방울이 서로 충돌하여 커진다. 병합된다는 의미고, 저위도 지방이나, 근데 중위도 지방에서도 더울 때는 이렇게 돼요. 더울 때, 더운 날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니은디귿. 중위도 지방도 더운 날에는 저렇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빙정설에 관한 거고요. A 구간에 물방울이 증발하여 빙정에 달라붙는다. 이 맞고, 여기 지금 빙정과 물방울이 같이 있는 구간입니다. A 구간은. 이거보다 높으면 빙정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0에서 40도, 마이너스 40도 사이에서는 물방울과 빙정이 같이 있어요. 지표 부근의 기온이 0도씨보다 낮으면 눈, 0도씨보다 높으면 비가 된다. 맞네. 병합설이 아니라 이건 빙정설 설명한 것이다. 실력 강화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하고요. 숙제는 프린트로 좀 할게요. 프린트로.